안녕하십니까?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랩학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5억 원을 맡겼는데 은행장이 그 돈을 마음대로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넣었다가 다 날려버렸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횡령 혹은 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주거문화라는 이름으로 전세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전세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를 단순히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주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공학적인 관점에서 전세는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고위험 사금융입니다. 세입자인 여러분은 채권자이고 집주인은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눈치를 보고 돈을 떼일까 봐 전전긍긍하며 보험까지 들어야 하는 이 기이한 구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폭탄이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 폭탄의 뇌관을 건드렸는지, 그리고 터지게 된다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이 거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껍데기만 남은 전세의 실체를 들여다보러 가시죠.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혹자는 이를 K-주거문화의 자랑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것은 1970년대 고도 성장기가 낳은 기형적인 유물입니다. 당시 은행 문턱은 너무 높았고 금리는 연 20%를 넘나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짓거나 살 돈이 필요했고 세입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탄생한 것이 바로 전세입니다. 집주인은 은행 대신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서 좋고 세입자는 월세를 아껴서 좋았던 컷 보기에는 완벽한 윈윈인 마이너스인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전세 제도가 유지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집값이 계속해서 쉼없이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야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고도 이득을 챙길 수 있고 그 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캡 투자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지금은 독약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금이 강제 저축의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강제 빚잔치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으로 빚을 돌려막고 세입자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빚을 집니다. 빚 위에 빚을 쌓아 올린 이 위태로운 탑,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기이한 구조가 어떻게 괴물을 키워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소위 갭 투자라 불리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사기적인 금융 기법으로 변질되었는지 해부해보겠습니다. 여러분, 5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는 5억 원 혹은 대출을 끼더라도 최소 23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세 제도를 악용하면 단돈 1,000만 원, 아니 심지어 돈 한 푼 없이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무자본 캡 투자라는 이름의 사금융 폭탄 제조 기술입니다. 매매가 5억 원인 집의 전세가가 5억 원 혹은 5억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집주인이 되려는 사람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매매 대금을 치릅니다. 심지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다면 집을 사면서 오히려 현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플러스 P 투자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자본은 0원입니다. 집의 명의는 집주인 것이지만 그 집에 들어간 돈은 100% 세입자의 돈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 살 돈을 전액 빌려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돈 한 푼 안 낸 집주인이 가집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모순입니까?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집주인이 톡 차지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 전가됩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캡 투자의 본질입니다. 수백 채, 수천 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들이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 그저 거대한 빚쟁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이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불쏘시개로 쓰였다는 사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불쏘시개에 기름을 부은 공범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갭 투자가 횡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세금이 부족하면 월세로 가거나 더 싼 집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조절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전세자금 대출을 무제한에 가깝게 풀어주었습니다. 최대 80%, 90%까지 대출이 나오니 세입자들은 빚을 내서 더 비싼 전세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동성이 공급되니 전세 가격은 미친 듯이 올랐고 전세가가 오르니 매매가도 덩달아 밀어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왜냐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 기관이 대출금의 9만 100%를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돈을 못 갚아도 은행은 보증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리스크는 국가 세금과 지고 이자 수익은 은행이 챙기는 완벽한 구조. 은행들은 전세 대출을 펑펑 찍어내며 막대한 이자 장사를 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조했고 은행은 대출 실적을 쌓으며 배를 불렸습니다. 그 사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았던 그 전세 대출 상품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여러분을 깡통 전세의 늪으로 밀어넣은 주범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정부와 은행이 합작하여 만든 이 거대한 유동성 파티, 그 청구서는 이제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파티는 끝났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전세라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캡 투자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은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돈으로 돌려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시세가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주인은 당장 2억 원을 구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돈도 능력도 없습니다. 집을 팔아서 갚으려 해도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보다 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위 깡통주택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집주인은 연락을 피하고 잠적합니다. 세입자는 만기가 되었는데 돈을 못 받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니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집주인이 동시에 파산하면 그 충격은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됩니다. 보증기관인 HUG의 재정은 거덜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도 못 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구조적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스템의 붕괴 현상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만 작동하는 외발자전거 같은 전세 제도가 멈추는 순간 쓰러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지는 자전거에 깔리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아직도 전세가 유리하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거대한 폭탄의 파편을 가장 많이 맞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입니다. 그들은 왜 월세가 아닌 전세를 택했을까요? 월세는 버리는 돈, 전세는 지키는 돈이라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저금리 전세 대출을 장려하며 그들을 전세 시장으로 등을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땀 흘려번 돈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의 증발이었습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서민 주거지가 집중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라도 쉽지만 신축 빌라는 부르는 게 값이라 시세 조작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소위 건축왕, 빌라왕들은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해 청년들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국가가 관리하지 않은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에 앉게 되고 결혼도 출산도 미래도 포기하게 됩니다.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기성세대는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내 탓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인중개사가 속이고 집주인이 작정하고 속이고 감정평가사가 공모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전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을 누르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잔혹한 현실을 널리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작은 연대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전세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세 제도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뼈와 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전세를 금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들은 당장 수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계 부채보다 더 큰 규모의 돈이 일시에 필요해집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투매가 일어나고 부동산 시장은 붕괴하며 은행은 파산하고 국가 경제는 1997년 IMF 사태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착륙 카드 랜딩의 공포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전세 대출을 완전히 죄지 못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완화해주는 등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입니다. 전세를 유지하자니 폭탄이 계속 커지고 터뜨리자니 다 같이 죽게 생긴 형국입니다.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고통스럽지만 천천히 전세의 비중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는 연착륙 사프트 랜딩뿐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하고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보증금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막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며 주거 비용 상승도 감내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뎌낼 체력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마취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전세 제도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거 복지가 아니라 위험한 사금융이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잉태되어 저성장 시대의 괴물이 되어버린 전세.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전세는 내 돈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집은 소유와 투기의 대상에서 거주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월세 시대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아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전부 날리는 위험보다는 낫습니다. 이제 정부나 제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냉혹한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금융 지식을 무장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안전한지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LABPARK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경제의 불편한 진실들을 계속해서 파헤칠 것입니다. 이 폭탄밭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더 현명한 경제주체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LABPARK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